혹시 효도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결정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65세의 김지연 여사님이 바로 그런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골집을 팔고 올라오는 장모님을 어머니 집에 모시고 함께 살기로 아내와 약속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꾀가 깊었지만 시어머니의 지혜는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거절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류였죠. 다음 순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아들 내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언성을 높이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남겼을 뿐입니다. 집은 이미 새줬다. 나는 내일 몰디브로 떠난다. 대체 그녀는 무엇을 미리 알아차렸기에 단 한 수로 완벽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자유롭고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 이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현, 올해 65세입니다. 은퇴 전에는 외국계 기업의 재무팀장이었죠. 덕분에 재테크 감각이 아주 없지는 않아서 서울에서도 노른자 땅이라는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넓은 베란다와 안방 전용 욕실까지 갖춘 제법 괜찮은 집입니다. 처음 이 집을 살 때만 해도 남편이 곁에 있었고 아이도 어렸습니다. 나중에는 3대가 함께 오순도순 사는 모습을 꿈꿨죠. 하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이라곤 이 집과 연금,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딴 생각만 품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집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거실 등은 환하게 켜져 있고 탁자 위에는 마시다만 녹차, 가반쯤 식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제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최수진이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요? 저는 그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며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전라북도에 있는 집을 파셨어요. 곧 서울로 올라오시려고요. 수진이는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시고 시골에는 돌봐드릴 친척도 없어서요. 저희 말고는 갈 곳이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너무 좁아서요. 준서방도 따로 만들어줘야 하고 원래는 두 분 사실 곳을 월세로라도 구해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서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표정이 지나치게 간절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 집은 방 2개짜리라 준서까지 셋이 살기에도 벅차요. 장모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따로 사시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제 생각엔 엄마 집은 공간도 넓고 안방에 화장실도 따로 있으니 두 분이 잠시만 여기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중에 제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모시면 되고요. 그때는 어머니도 다시 저희랑 합치면 되잖아요. 어머니도 다시 합치면 된다라니.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기가 막힌 잠시만이고 기가 막힌 나중에였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단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장모를 내 강남 아파트에 들이밀려 하다니 과연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연기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저는 대답도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두 사람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재무제표를 뜯어보듯 그들의 계획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경매 개차를 앞둔 것처럼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너희가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겠다는데 그건 좋은 일이지.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니?
저는 두 사람의 얼굴에 계획대로 됐구나 하는 안도의 표정이 스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더욱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탁자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 앞으로 가만히 밀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참 안 좋게 됐구나.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본 순간 그들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그들을 보며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방금 세를 줬다. 미국에서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부부에게 말이야. 계약 기간은 5년이고, 자, 이게 계약서다. 변호사 공증까지 다 받아놨어. 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집을 세줬다고요? 왜, 저희랑 상의도 없이? 내 집을 내가 세주는데 누구랑 상의해야 하니?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게다가 1년치 월세도 이미 성금으로 다 받았는걸. 수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고는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효심이 지극해서 수진이 부모님 서울에서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니 지금 당장 나가서 두 분 모실 번듯한 집이라도 알아봐야지. 이 집은 다음 주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거든. 저는 그들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비 열쇠 이제 나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겠니? 민준이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수진이는 마치 원수를 보듯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들 앞에 펼쳐 보이며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먼저 굴복한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마지못해 열쇠 꾸러미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세게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독하시네요, 어머니. 아들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열쇠를 챙겨 넣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너희 가족 단란한 시간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란 그들의 눈앞에서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차가운 문해등을 기댄 채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승리의 쾌감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텅 빈 듯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맹렬했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빙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날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널어놓은 이불이 햇살에 잘 마르고 있었죠. 저는 녹차 한 잔을 타서 자리에 앉아 다음 시즌 크루즈 여행 상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자신의 즐거움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마침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 일정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 번호를 보니 63 전라북도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저 수진이 엄마예요. 저 기억하시죠? 목소리는 느끼할 정도로 다정했고 말도 빨랐습니다. 사부인, 사부인 하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굴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우리는 딱 2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아들 결혼식에서 또 한 번은 손주 준서의 100일 잔치 때였죠. 2번 다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을 뿐 친분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요,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 사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높아져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사부인이랑 통화한 지도 오래돼서 안부 전화드렸죠. 그 후 30분 동안 그녀는 날씨 얘기부터 김장배추감 얘기, 동네 가십거리부터 최근 쑤시는 자신의 무릎 얘기까지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었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거의 지쳐갈 때쯤 그녀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물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으니 매달 나오는 연금도 꽤 두둑하시겠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저녁 먹고 살만해요. 그럼 지금 사시는 그 강남 아파트는 지연 씨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신 거죠?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머, 그러시구나. 아이고, 좋겠다. 지연 씨는 정말 복도 많으셔. 아들은 효자에 자기 집도 있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고 우리처럼 시골 사람들은 평생 고생해봐야 논 몇 마지기가 전부인데 그녀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 넋두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지연 씨. 요즘 우리 영감이랑 계속 상의 중인데 서울 가서 한동안 살아볼까 하고요. 이제 늙으니까 전라도에는 친척도 없고 시골은 의료시설도 별로잖아요. 여긴 또 습해서 늙은이들 관절염에 최악이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네네, 맞아요. 서울이 병원 다니기는 편하죠. 그래서 말인데 시골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서울 가서 딸이랑 외손주 가까이 살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 그래요?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저는 입을 다문 채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 다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요즘 형편이 영 안 좋아서요. 수진이 그 부정자대 남동생 있잖아요. 밖에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지 뭐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논이랑 집이랑 다 팔아서 서울로 올라가 수진이랑 민준이한테 의탁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울로 이사해서 시작해 집이 좁다, 어머니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사업 실패까지? 이건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간이 실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집을 가졌는지, 기댈 곳은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속셈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사부인, 서울 오실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제 친구가 아는 저렴한 단기 임대 오피스텔 정보도 드릴 수 있고요. 아이고, 급할 거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알아볼게요. 다음에 서울 가면 차나 한 잔해요. 제가 땅콩 볶아서 한 봉지 가져갈게.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화를 내지도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서재로 걸어가 쓰다만 여행 계획서를 잠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장에서 가계부와 펜을 꺼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사돈의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에 서서 10분 넘게 오가는 택시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주파나를 튕기듯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남에게 얹혀 살려는 사람을 못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 직장에서는 그들을 파트너나 내부 투자자라고 불렀죠. 이제는 사돈, 사위,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의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평생을 재무팀에서 일한 사람은 상대의 마지노선을 떠본 뒤 덫을 놓는 방식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들은 제가 늙어서 성격이 유해지고 경계심이 무뎌졌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들에게 나이라는 것이 경험 위에 더해지는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최대리, 저는 장부를 정리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신한은행 리스크 관리부에서 일하나? 팀장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단번에 들떴습니다. 어머나, 팀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지금은 심사부에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자네한테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불법적인 일은 아니고 그냥 내 아들 놈이 어떻게 사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혹시 도와줘야 할 일이 있나 해서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평소와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최 대리는 제 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신입 때부터 직접 키운 친구죠. 지금은 직급이 높아졌지만
저에 대한 신뢰는 100%입니다. 박민준 씨랑 아내분 최수진 씨 맞으시죠? 그는 바로 물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불법적인 일 시킬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냥 그 사람들 신용보고서랑 계좌 상태 정도, 자네들이 대출 심사할 때 확인하는 수준으로 알아낼 수 있는 만큼만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틀만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여행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몇몇 계획은 앞당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소식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민준이와 수진이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의식적으로 제 앞에서 자기 부모님이 연로하고 건강도 안 좋은데 시골에만 계셔서 너무 안쓰럽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회사 실적 압박이 심하고 지출은 늘어서 사는 게 힘들다며 한숨을 쉬어댔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팍팍한 인생이라는 심파극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썼습니다. 일주일 후 최 대리의 조사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파일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모니터 위의 숫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파일에 따르면 민준이와 수진이의 재정 상태는 좋지 않은 수준을 넘어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월급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체되어 저축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 저를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든 것은 두 사람 모두 한도가 꽉 찬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으며 매달 최소 결제 금액만 겨우 갚는 리볼빙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수진이의 소비 내역을 보면 가끔 화장품이나 옷을 사는 것 외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명품 가방을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드는 사치스러운 소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주유비와 몇몇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거대한 카드 빚의 구멍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저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에서 퇴직한 제 중학교 동창 강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소식에 밝아서 누구네 집 셋째 아들까지 다 기억하는 친구였죠. 어이, 강 선생,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무슨 일인데? 자네 부탁이라면 무조건이지. 수진이 남동생 말이야.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쳤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냥 소문만 좀 들었지.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사업 실패는 개뿔.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빚만 잔뜩 졌어. 사채업자들이 동네 입구에 빚 갚으라고 전단까지 붙이고 갔다고. 자네가 찾아달라면 내가 그 사진도 찾아줄 수 있어. 지금은 오토바이까지 팔아먹었다더라. 사업 실패가 아니라 빚 때문에 야반도주하려는 거야. 그럼 그 집은 정말 판 건가? 벌써 팔았지. 금매로 내놓은 거 보면 딱 돈 챙겨서 튀려는 거잖아. 그리고 듣자 하니 그 사람들 월세 구할 생각도 없대. 친척들한테는 그냥 잠시만 얹혀 살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더라. 내가 한마디만 할게. 자네 사돈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전화했었어. 강 선생은 욕설을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조심해. 그 사람들 지금 서울에 발붙일 곳 찾는 거야. 만약 그 사람들 집에 들였다간 자네 집은 더 이상 자네 집이 아니게 될 거야. 그 사람들 집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그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 집에 주기적으로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서 빚을 갚는다더라. 그래서 아직 완전히 끌려가진 않은 거래. 다들 수진이가 서울에서 돈 잘 벌어서 그 보물 같은 남동생 똥 치워주는 거 아니냐고 수군대. 정말 조심해야 해. 전화를 끊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의 모든 단서를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완전하고 악독한 음모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오랫동안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 수진이의 극우 정자대 남동생의 도박 빚을 메꿔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카드 빚이 터지고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자 그들은 저에게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수진이네 가족은 집을 파는 척하며 사실상 저에게 얹혀 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들은 효도와 부양이라는 명분으로 제 집에 당당하게 들어와 살면서 온갖 이유를 대며 제 노후 자금을 빼돌려 자신들 가족의 빚을 갚게 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보며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제가 먼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전 회사에서 가장 신뢰했던 동료이자 지금은 유명 부동산 중개법인의 임원이 된 이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부장, 나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내 아파트 셀을 좀 놔야겠어. 조건이 좀 특별하니 잘 들어봐. 전화기 너머의 이 부장은 잠시 멍한 듯 했습니다. 지연 씨? 그 집은 직접 살고 있잖아. 갑자기 왜 셀을 놓으려고? 묻지 말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직업이 확실하며 5년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세입자가 필요해. 가장 중요한 건 월세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줘도 되지만 반드시 1년치를 선납해야 한다는 거야. 이 부장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제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연 씨. 걱정 마. 최대한 빨리 알아봐 줄게. 그의 일 처리는 제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본사 발령을 받아 한국으로 막 돌아온 젊은 부부인데 남편은 변호사, 아내는 의사였습니다. 신원도 확실하고 소득도 안정적이어서 장기적으로 머물 조용한 집이 마침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인 친구의 사무실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부부는 매우 예의 바르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사진과 서류를 본 후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우리는 신속하게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춘 5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저는 변호사에게 특별히 아주 엄격한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동거인을 무단으로 추가할 수 없으며 방문객이 유숙해야 할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을 마치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게 수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수표에 찍힌 긴 숫자들, 1년치 월세를 보며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해졌습니다. 돈을 받은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컴퓨터를 켜서 다음 주에 출발하는 몰디브행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눈여겨보았던 최고급 워터빌라 리조트도 함께 예약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24시간 안에 소리 소문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저는 곧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래 앉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롱차를 우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등쳐먹으려던 효부내외가 제 발로 찾아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오늘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했던 그들의 표정이 당황으로 그리고 충격으로 마지막에는 분노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에게 열쇠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제 앞에서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릿광대처럼 서 있는 그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김지연, 이번 판은 정말 멋지게 이겼다. 몰디브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퍼스트 클래스의 넓은 좌석에 앉아 승무원이 가져다준 샴페인을 마시며 창밖의 광활한 운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새 장을 벗어난 새처럼 전례 없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몰디브에 도착한 후 저는 완전히 제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워터 빌라에 묵으며 매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투명한 바닷속에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혹은 그저 해변에 누워 비현실적으로 파란 하늘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처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일하던 어린 비서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서 매일 몰디브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글을 좀 다듬어서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첫 번째 게시물은 워터빌라 베란다에서 일출을 맞으며 요가를 하는 제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 자세만큼은 자유롭고 활기찼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은
제가 직접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의 월세와 맞바꾼 내 생의 첫 자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게시물은 작은 돌멩이처럼 오랫동안 잠잠했던 제 인간관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옛 동료들과 친구들은 앞다투어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연 씨, 너무 멋져요. 이게 바로 진짜 은퇴 라이프지. 부럽다. 그리고 이 게시물은 당연하게도 제 친척들과 아들 내외의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저의 자유로운 일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늘은 해저 레스토랑에서 형형색색의 물고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 내일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돌고래를 쫓는 영상. 모레는 해변에서 즐기는 촛불 저녁 식사 사진. 제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찬란하게 웃고 있었고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 수진이의 SNS도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택한 방식은 제 상상보다 훨씬 악독했습니다. 그녀는 네이트판 같은 익명 커뮤니티의 시댁, 친정 게시판에 감정에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저희 시어머니 혹시 신내림 받으신 걸까요? 였습니다. 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억울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로 포장했습니다. 자신의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저 서울에 와서 딸에게 의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원래는 자애롭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돌변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자신들을 집에 들이기는커녕 악의적으로 집을 세주고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놀러가 버렸으며 가족은 나 몰라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교묘하게 시어머니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이기적이고 괴팍하게 변한 것 같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글은 매우 선동적으로 작성되어 순식간에 수많은 동정과 댓글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진짜 최악이네요. 힘내세요, 며느님. 나이 드신 분들, 돈 욕심 정말 대단하다.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네. 제 전 비서가 분개하며 그 글을 캡처해서 보내주며 반박 글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아니,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마음껏 연기하게 둬.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저는 수진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에서 저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동정표를 얻기 위함이고, 둘째는 저를 자극해서 인터넷상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소음은 완전히 무시한 채 그저 하루하루 몰디브의 햇살과 해변을 담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삶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이런 적은 움직여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태도는 오히려 수진이의 1인극을 점점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 친척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 시누이가 가장 먼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방,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화나서 집 나가시게 만들었다며? 그런데 자네 아내는 인터넷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이나 쓰고 다니고 집안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 뒤를 이어 제 사촌 오빠, 동생들의 전화가 폭격처럼 민준이에게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는 100마디 말을 해도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 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옮기고 안방을 장모님께 내드리려 했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집을 통째로 차지하려 했다고 말할까요?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친척의 질책과 압박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 상황도 제가 예상한 대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세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수진이의 부모님과 남동생을 경기도에 있는 자신들의 비좁은 아파트에 임시로 들였습니다. 원래도 좁았던 신혼집에 갑자기 성인 3명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안방을 내주고 매일 거실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수진이의 급우정자된 남동생은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커녕 밖에서 진도박 빚을 그대로 집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몰디브의 햇살 아래서 여유롭게 칵테일을 마시며 그들이 반드시 걸어올 구조 요청 전화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제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가 몰디브에 도착한 지 열흘쯤 되었을 때 수진이의 도박꾼 남동생이 마침내 하늘이 무너질 만한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수진이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려고 준비해둔 현금을 훔쳐 도박으로 전부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을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날 문신을 한 험악한 청년 몇몇이 그들의 아파트 1층 로비에 빨간색 네커로 빚갚아라는 네 글자를 크게 써놓았습니다. 이 일로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민준이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입니다. 안팎으로 사면 초가에 몰린 민준이는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구조 요청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유럽에 있었습니다. 로마 일정을 막 마치고 피렌체로 가는 기차 안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토스카나의 햇살 아래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민준이의 목소리에 억눌린 울음소리가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는 입을 열자마자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돌아오세요. 그는 두서없이 최근 집에서 일어난 온갖 난장판 같은 일들을 쓰레기를 쏟아내듯 제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자기 집을 점령했는지부터 처남이 얼마나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사채업자들이 아파트에 레커치를 한 사건까지.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임대 계약 좀 미리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잠시만이라도 다시 들어가 살게요. 돈 문제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갚을게요. 저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아, 이 전화를 걸기 전에 한번 생각해봤니? 만약 그때 내가 집을 세주지 않았다면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레커 테러를 당하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지. 전화기 너머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그분들은 내 장인, 장모님이고 내 처남이야. 네가 처음부터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가족들이지.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 너희가 쫓아냈던 이 엄마를 다시 끌어들여서 네가 싼 똥을 치우게 하려는 거니? 저는 그런 뜻이. 너는 바로 그런 뜻이야.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제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내가 알아봤다. 너랑 수진이 앞으로 된 신용카드가 총 6장이야. 전부 한도가 꽉 찼고 리볼빙 이자는 상상을 초월하더구나. 너희가 사채한 것도 아닌데 그 돈 전부 내 처남 도박빚 갚는 데 쏟아부은 거겠지.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언젠가 그 독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니? 틀렸어. 물을 부을수록 그 독은 더 크게 깨질 뿐이야. 임대 계약은 절대 해지 못한다. 돈도 단 10원도 더는 못 줘. 네게는 이제 3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내 그 도박꾼 처남. 당장 쫓아내서 스스로 일해서 빚 갚게 해. 그건 그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야. 둘째, 내 장인, 장모님 사실 저렴한 집이라도 당장 얻어서 분가시켜드려. 효도라는 건 모든 사람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와서 함께 고생하는 게 아니야. 셋째, 만약 이 정도 일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 엉뚱한 꾀난에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든 내 아내와 함께 너희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민준아.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지. 언제 네가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울지. 그때 다시 나랑 얘기하자.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제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이 결정이 잔인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성장은 반드시 스스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대신 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후의 일들은 제 예상 바뀌면서도 또한 예상대로였습니다. 엄청난 압박감과 모든 위선을 꿰뚫어 본 제 말에 자극을 받은 민준이는 마침내 처음으로 진짜 어른처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경하게 장인, 장모님을 위해 조금 외진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최후 통첩을 날리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눌러앉으려던 처남은 경찰에 신고해 쫓아냈습니다. 그 과정은 전례 없이 격렬한 다툼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은 그에게 배은망덕하다며 온갖 욕을 퍼부었고 수진이는 그 사이에서 죽겠다고 울며 이혼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민준이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붉어진 눈으로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당신 식구들 때문에 다 망가졌어. 만약 당신한테 당신 부모님이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면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 아마도 민준이의 전례 없던 강경한 태도가 수진이를 압도했거나 혹은 그녀 역시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수진이는 남편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수년 동안 자신들의 작은 가정을 갉아먹던 독버섯 같은 존재를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은 마침내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경기도의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여전히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바탕의 가정 폭풍은 마치 갑작스러운 태풍처럼 제 남은 인생의 모든 궤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끄러운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고 제가 희생해야만 하는 그 어떤 관계에도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혼자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의 미소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고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서 낙타를 타고 사막의 석양 아래 스핑크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려놓은 후에야 세상이 이토록 넓고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 엽서를 사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장은 제 자신에게, 다른 한 장은 민준이에게. 저는 안부를 묻는 긴 글을 쓰지도 과거의 일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엽서에 제가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들을 담담히 적어 보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졌어. 내 소원은 앞으로의 모든 날을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단다. 케냐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초원의 사자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보고 진정한 모성애는 그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임을 깨달았어. 일본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토의 한 사찰에서 1일 쉬오일. 른느시허릇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라는 글귀를 보았어. 아마 이런 뜻이겠지. 저는 민준이가 이 엽서들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의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의 마지막 청정지역이라 불리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걸음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여유로운 삶의 방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받은 월세로 애월 해변의 넓은 마당이 딸린 작은 단층집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꽃과 나무를 심고 고양이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나의 집, 나의 몰디브였습니다. 제 70번째 생일날 저는 서울에서 온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비싼 선물 대신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작가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였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민준이의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필체로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냉정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그 책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커다란 플루메리아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저 멀리 보이는 푸르고 끝없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보살펴야 할 아들 하나를 잃은 대신 존중과 독립을 아는 진짜 어른 하나를 얻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자신 역시 마침내 제가 가장 되고 싶었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김지연 여사님의 이 경험담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효도처럼 보였던 가족의 계획 뒤에는 그녀의 모든 재산을 노린 친밀한 사기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초기의 경계심, 중반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멋진 퇴장까지 그녀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은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단지 유약해서 아내와 처가에 끌려다닌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 수진이는 친정의 압박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탐욕이 본래 그러했던 걸까요? 그리고 김지연 여사님의 마지막 대처 방식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아들의 절망적인 구조 요청에도 그녀는 마음 약해지지 않고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성장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이 무정해 보이는 결정이 진정한 냉정함일까요? 아니면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랑의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애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은 종종 효도라는 달콤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식의 효도와 부모의 마지노선, 그 경계는 과연 어떻게 그어져야 할까요?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영감을 얻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경험담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과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누길 기대하겠습니다.